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로웠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을 피로 물들인 인간의 잔혹한 본성과 뒤틀린 증오가 빚어낸 참혹한 사건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그 끔찍한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지옥이 뱉어낸 침묵. 2005년 여름, 강원도 평창의 산자락은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일주일 내내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진 폭우는 산줄기의 살점 같은 흙더미를 사정없이 깎아내렸다. 비는 모든 죄악을 씻어낼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쏟아졌지만 역설적이게도 땅속 깊이 박혀있던 추악한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6월 29일 새벽, 비가 잦아든 인삼밭의 공기는 습하고 끈적했다. 65세의 최 노인은 진흙탕에 빠지는 장화를 힘겹게 끌며 밭으로 향했다. 그에게 이 인삼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의 신전이자 자식들보다 귀하게 여긴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밤머리에 들어선 순간 노인은 짐승 같은 본능으로 멈춰섰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비릿한 흙내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파리가 달라붙은 듯한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단백질 썩는 냄새였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그 악취를 노인의 폐부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노인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인삼밭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폭우에 씻겨 내려간 밭둑 아래 움푹 파인 진흙 구덩이 속에서 기이한 형체가 노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비에 젖은 고목 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기괴한 형상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시퍼렇게 죽어버린 보랏빛 손가락이 땅 위로 솟아올라 있었다. 손가락들은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 앞권은 손톱이었다. 10손가락의 손톱은 땅을 필사적으로 긁어댄 듯 모두 뒤집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검붉은 흙과 생살이 뒤섞여 딱지처럼 앉아 있었다. 노인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삼날이 진흙을 파헤칠 때마다 대지는 감춰왔던 참혹함을 개원했다. 50대 쌤들도 되지 않는 얕은 구덩이에서 박지훈의 시신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시신의 얼굴을 마주한 베테랑 형사들조차 차마 눈을 뜨지 못했다. 죽음의 공포가 박제된 듯 부릅뜬 동공, 그리고 기괴하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검은 진흙과 썩은 오물이 꽉꽉 눌러 채워져 있었다. 누군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의 비명소리를 막기 위해 강제로 쳐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현장을 가장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법의학자의 떨리는 손끝이었다. 핀셋으로 입안의 오물을 걷어내자 텅 빈 구강 구조가 드러났다. 그의 혀는 뿌리째 잘려나가 없었다. 잘려나간 단면은 거칠고 조잡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닌 무딘 도구로 수차례 지식여 자른 듯한 흔적.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말할 권리를 박탈하고 침묵 속에 죽어가게 하겠다는 범인의 광기 어린 증오였다. 이건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영혼까지 난도질한 거지.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최 노인의 신성한 인삼밭은 순식간에 피와 오물이 낭자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다. 범인은 왜 하필 이 노인의 밭을 택했을까? 그리고 피해자의 혀를 그토록 잔인하게 도려낸 이유는 무엇일까?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은 유일한 단서, 시신의 귓가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해골 귀걸이만이 이 지옥 같은 수수께끼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404호 도살장 강 형사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시장통 끝자락에 위치한 천군 고시원 앞에 섰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도시의 암세포처럼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누군가 끓이다만 싸구려 라면 냄새가 섞여 역한 기운을 풍겼다. 싸잉 사호요. 아유, 그 양반 보름 전부터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월세도 밀리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어서 그냥 뒀죠. 나사가 하나 빠진 듯 멍한 눈을 한 고시원 총무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건넸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4급 4호. 문 앞에 서자마자 강 형사의 코끝을 찌른 것은 환기되지 못한 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단내가 뒤섞인 베테랑 형사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덴더피의 향기더머였다. 칼카그. 문이 열리는 순간 강 형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방 안은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었고 동시에 비정상적이었다. 다 뭐야? 방 안의 사방 벽면 그리고 낮은 천장까지 온통 낡은 신문지로 도배되어 있었다. 창문조차 신문지로 겹겹이 가로막혀 빛 한 줄기 허용하지 않았다. 마치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거대한 종이 감옥 같았다. 강 형사는 손등으로 코를 막으며 방 한가운데로 발을 디뎠다. 그는 벽면에 붙은 신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찌익 소리를 내며 종이가 뜯겨 나간 순간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지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신문지 뒷면에는 검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범인은 살육이 끝난 후 아직 피가 마르기도 전에 신문지를 붙인 것이 분명했다. 종이 위로 세우며 나온 혈흔은 기괴한 무늬를 형성하고 있었고 어떤 곳은 피떡이 된 채 신문지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곳은 방이 아니라 박지훈이라는 짐승을 잡아낸 도살장이었다. 강 형사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췄다. 침대 밑 헐거워진 마룻바닥 판자 하나가 미세하게 솟아있었다.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틈새에 박혀있던 물체가 빛을 반사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스러진 가짜 롤렉스 시계였다. 세상ge. 강 형사는 신음했다. 시계의 깨진 유리 파편 사이에는 박지훈의 머리카락과 함께 뜯겨나간 두피 조각이 말라붙어 있었다. 범인은 박지훈의 머리를 벽에 쳐박거나 둔기로 내려칠 때 이 시계가 박살날 정도의 무시무시한 광기를 발산했을 것이다. 시계 바늘은 박지훈이 지옥으로 끌려갔을 그 시각에 멈춰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강 형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총무님, 이 방문 우리가 올 때 잠겨 있었죠? 네, 형사님.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열쇠는 그 양반이 갖고 있었을 텐데. 강 형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즉, 범인은 박지훈을 이 방에서 난도질한 뒤 태연하게 신문지로 피를 가리고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는 뜻이다. 범인은 단순히 박지훈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방 안에서 박지훈의 최후를 감상하며 천천히 신문지를 붙였을 것이다. 종이가 한 장씩 붙을 때마다 박지훈의 비명은 신문지 너머로 잦아들었으리라.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다. 이 좁고 어두운 고시원의 열쇠를 쥐고 박지훈의 죽음을 완성한 뒤 유유히 사라진 자,
강 형사는 빗물에 젖은 수첩에 한 이름을 적어 넣었다. 박지훈과 마지막까지 동향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는 인물, 그리고 최 노인의 사위인 김도진이었다. 완벽한 대역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뱉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내, 한씨라고 불리는 남자는 초점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그는 며칠 전 강원도 외곽의 한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 박지훈의 혈흔이 낭자한 그 회색 작업복을 걸치고 있었다. 한씨 똑바로 봐. 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인삼밭에서 발견된 박지훈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었다. 입안에 흙이 가득 차고 혀가 잘린 모습. 한씨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헤헤, 인삼이 배가 고프대요. 한씨가 갑자기 쩍 갈라진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치아 사이에는 검은 때가 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시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얘가 인삼을 다 먹었어. 그래서 내가 흙을 준 거야. 배부르라고. 인삼 뱃속에 아기들이 살거든요. 걔네가 혀를 낼름낼름. 그래서 잘라줘야 해. 소름 끼치는 횡설수설이었다. 강 형사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노숙자이자 일용직 노동자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잔혹한 매장 방식, 그리고 시신의 입에 흙을 채워 넣은 행위는 한씨의 이 광기 어린 말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네가 죽였지. 박지훈의 혀를 자르고 그 입에 흙을 쳐넣은 게 너잖아. 강 형사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포효했다. 하지만 한씨는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강 형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밀착시켰다. 그의 몸에서는 썩은 내동댕이 쳐진 음식물과 가짜낸 피 냄새가 섞인 기괴한 악취가 났다. 내가 안 그랬어. 그 사람이 줬어. 따뜻한 옷이라고. 피가 아직 안 말라서 따뜻하니까 입으라고.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감식반 대원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나온 지문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강 형사는 보고서를 낚아채듯 빼서 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물일치, 4VM 4호, 고시원 문손잡이와 신문지 위에 남겨진 지문, 그리고 인삼밭 근처에서 발견된 은색 귀걸이에 묻은 미세한 DNA 정보 중 그 어느 것도 한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한씨는 그저 범인이 던져준 피 묻은 옷을 주워 입은 광기에 절은 완벽한 대역일 뿐이었다. 빌려먹을. 강 형사는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여 한씨를 노려보았다. 한씨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 눈이 인삼처럼 하였어. 아주 차갑고 예의 바른 사위 같았지. 사위. 한씨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강 형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다. 인삼밭의 주인 초의 노인에게는 금금오겹 아끼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딸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법 없이도 살 착한 사위가 있었다. 강 형사는 취조실을 뛰쳐나갔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선한 얼굴을 한 괴물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나고자들의 안식처 강 형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 한 구석에서 박지훈의 클라우드 계정 복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 그 사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디지털 세계 속에 남겨진 흔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아주 지독한 걸 발견했습니다. 복구된 메신저 앱 안에는 나고자들의 안식처 자설리드라는 기괴한 이름의 비밀 채팅방이 있었다. 그곳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밀려난 남자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의 절망을 먹고 사는 괴물들의 사냥터였다. 포식자 박지훈. 채팅방에서 박 박사라 불리던 박지훈의 실체는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돈이 급한 불법 체류자나 도박 빚에 허덕이는 하층민들에게 접근해 숨통을 조였다. 그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채무자들의 가족 사진을 올리며 협박하고 그들이 굴욕적으로 비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며 즐겼다. 노예가 된 사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대화 기록 중 강 형사의 시선이 멈춘 곳은 김도진과의 대화였다. 마을의 성실한 사위로 알려진 김도진은 박지훈에게 영혼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박지훈, 도진아, 이번 주도 이자 못 내면 내 장인어른한테 가서 말할까? 네가 내 밑에서 개처럼 기며 돈 빌려간 거. 김도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장인어른이 알면 전 끝장입니다. 박지훈, 장인어른, 그 인삼밭 노인네. 그 영감탱이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개새끼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인간 이하의 모멸. 대화는 갈수록 잔혹해졌다. 박지훈은 김도진을 척에 기생하는 벌레라고 부르며 아내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비인간적인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도진의 답장은 짧아져 갔고 마지막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간결했다. 김도진, 6월 22일 밤 고시원에서 뵙죠.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강 형사는 전율을 느꼈다. 6월 22일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자 사케 4호 도살장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을 그날이었다. 이건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야. 사냥감이 포식자의 목줄을 끊어버린 거지. 채팅방에 기록을 넘기던 강 형사의 눈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최 노인의 인삼밭 지도였다. 특정 구역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곳은 바로 박지훈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였다. 김도진은 살해하기 전부터 이미 장인의 밭을 박지훈의 무덤으로 점 찍어 두었던 것이다.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짓던 남자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시커먼 악마가 자라나고 있었다. 빛빛 추억. 6월 22일 밤 평창의 하늘은 거대한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고시원의 좁은 복되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길한 전조를 내비쳤고 사대금 사호 안에서는 비릿한 환멸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야, 김서방, 얼굴 좀 펴. 누가 보면 내가 너 잡아먹는 줄 알겠다. 박지훈은 침대 머리에 걸터 앉아 가짜 롤렉스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렸다. 그의 발밑에는 반쯤 먹다 남은 치킨 상자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김도진은 방 한구석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응시했다. 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장인어른께는 절대 장인어른 하하하. 박지훈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도진의 뺨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야, 너 아직도 네가 그 집안 사위라고 생각하냐? 너는 그냥 인삼밭 지키는 개야. 개. 네 장인이 너를 사람 취급이나 해줘.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너 처가살이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팔푼이라는 거. 그 순간 김도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던 굴욕과 분노가 검은 마그마처럼 터져 나왔다. 장인에게 들었던 멸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박지훈의 그 더러운 혀. 그만해. 그 입 닥쳐. 뭐? 이 새끼가 진짜... 박지훈이 손을 치켜든 순간 김도진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등산용 칼을 꺼내 휘둘렀다. 서걱. 차가운 금속이 박지훈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박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김도진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뒤엉켜 구르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머리가 벽면에 거칠게 처박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가짜 시계가 박살나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그의 두피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칼을 다시 치켜들었다. 그 혀 때문에, 그 더러운 주둥이 때문에 김도진은 숨을 몰아쉬며 박지훈의 심장을 정확히 2번 더 꿰뚫었다. 뜨거운 선혈이 김도진의 얼굴과 회색 작업복 위로 분수처럼 쏟아졌다. 박지훈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다 이내 축 늘어졌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하지만 김도진의 분노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고인 피웅덩기를 내려다보다가 식어가는 박지훈의 턱을 억지로 벌렸다. 니오는 죽어서도 아무 말 못해. 그게 내 벌이야. 그는 무딘 칼날로 박지훈의 혀를 뿌리째 도려내기 시작했다. 살점이 지식이고 뼈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잘려나간 혀는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김도진은 그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쳐다보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은 온통 핏물이었다. 벽지 곳곳에 휜 선혈들이 자신을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다. 김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신문지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 위에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붙여나갔다. 찍찍 신문지가 피를 흡수하며 검붉게 변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흔적을 종이 아래 묻어버리고 나자 그는 박지훈의 시신을 덮개로 감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그는 시신을 자신의 개조된 외건차에 싣고 가장 증오스러운 장소이자 가장 안전한 장소로 향했다. 그의 장인 최 노인의 인삼밭이었다. 침묵의 운송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우였다.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한 회색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김도진의 낡은 외건 차량은 강원도의 가파른 고갯길을 위태롭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차 뒷좌석에는 검은 비닐과 방수포로 겹겹이 쌓인 박지훈이 실려 있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뒷좌석에서 툭, 툭 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박지훈이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차체를 두드리는 고동 소리처럼 들렸다. 닥쳐. 제발 좀 닥쳐. 김도진은 핸들을 잡은 하얗게 질린 손을 바들바들 떨며 중얼거렸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은 기괴한 열기로 가득했다. 박지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 냄새와 고립된 공간의 압박감이 그의 목을 죄어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며 앞을 가로막았다. 젠장, 경찰 검문이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듯했다. 김도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차 안으로 들이쳤고 젊은 순경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이 밤중에 어디 가십니까? 이 앞은 산사태 위험 때문에 통제 중입니다. 순경의 손전등 불빛이 차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불빛이 뒷좌석의 커다란 방수포 뭉치에 머물렀을 때 김도진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다. 방수포 틈새로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스며 나오고 있었다. 아, 저기 평창 장인어른 댁에 가는 길입니다. 비 피해가 심하다고 하셔서 급하게 복구 장비랑 비료를 좀 싣고 가느라 김도진은 최대한 선량한 사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손전등 불빛이 김도진의 얼굴을 비췄다. 비와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순경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수포를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인삼밭 하시는 초의 노인님 댁이시군요. 효심이 대단하시네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짐이 많아서 차가 밀리는 것 같으니 천천히 운전하시고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도진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거울을 통해 뒷좌석을 노려보았다. 방수포 너머의 박지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새벽 3시, 마침내 도착한 장인의 인삼밭. 김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삽을 휘둘러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흙과 빗물이 뒤섞여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의 시신을 구덩이 속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 시신 위로 흙을 덮기 전 박지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평생 나를 무시하던 노인네의 밭이지. 너희 둘이 여기서 사이좋게 썩어가라고. 그는 시신의 입안에 인삼밭에 진흙을 한 움큼 집어넣었다. 박지훈이 죽어서도 장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대지의 흙으로 영원히 봉인해버린 것이다. 삽질이 끝났을 때 김도진의 눈에는 광기와 희열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자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묻은 것은 시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파헤친 땅 속에는 박지훈보다 더 오래된, 더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장인의 그림자 인삼밭에서 시신이 발견된 이후 최 노인의 집은 거대한 상갓집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정직하게 산 노인네 밭에 무슨 마가 낀 거냐며 수군거렸지만 최 노인은 그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밭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곁에서 김도진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다. 장인의 식사를 챙기고 엉망이 된 밭을 정리하며 그는 성실한 사위의 가면을 더욱 단단히 고쳤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평소 사위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눈에는 이제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서려 있었다. 도진아, 너 요즘 손이 왜 그러냐? 점심 식사 도중 초의 노인이 툭 던진 말에 김도진의 숟가락이 멈췄다. 김도진의 손등과 팔목은 독한 락스에 절어 허옇게 일어났고 곳곳이 발갛게 짓물러 있었다. 아, 그게 밭을 돕고 와서 옷에 묻은 진흙이 안 지워지길래 락스로 좀 빨았더니 피부가 약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락스라, 너 원래 그렇게 깔끔 떨던 놈 아니잖냐? 옷에 묻은 흙 좀 안 지워진다고 살점이 녹을 때까지 빨래를 해?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밥상을 물리고는 김도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늙은이의 탁한 동공 속에서 김도진은 자신의 일그러진 광기를 보았다. 그 인삼밭 말이다. 내가 30년을 가꿨어. 어느 자리에 돌이 하나 있는지,
어느 자리에 흙이 묻은지 나보다 잘 아는 놈은 없지. 근데 그 시체 말이야. 딱 내가 지난달에 너한테만 말했던 물이 잘 빠져서 흙이 파기 제일 쉽다고 했던 그 자리에 묻혔더구나. 참 우연치고는 기괴하지 않냐. 김도진은 등줄기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장인은 알고 있었다. 아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사위가 그 밭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날 오후 강 형사가 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김도진의 아내 최화를 따로 불러 취조를 시작했다. 최화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저기 형사님, 사실은 저희 남편이 그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집에 없었어요. 장인어른 닭에게 간다고 나갔는데 새벽 늦게 돌아왔거든요. 그때 몸에서 지독한 락스 냄새와 함께 비릿한 소의 냄새가 났어요. 물어보니까 비료 냄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평소랑 너무 달라서 무서웠어요. 강 형사는 최화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침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 낡은 장판 아래에서 눅눅한 비닐봉지 하나를 찾아냈다. 봉지를 열자 지독한 락스 냄새와 함께 어깨 부분이 처참하게 찢겨나간 회색 작업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탁을 수십 번은 한 듯 보였지만 옷감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검붉은 혈흔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인삼밭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던 그 작은 천 조각의 본체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강 형사가 옷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김도진은 창고 옆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다. 날카로운 소의 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다. 최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도진아, 너는 내 밭을 망친 게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 김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사위의 예의 바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굶주린 짐승의 살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천사의 얼굴을 한 괴물 수사관들이 마당을 포위했을 때 김도진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퍽, 퍽 하며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강 형사가 피 묻은 회색 작업복을 내밀었을 때야 김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도 공포도 없었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결국 찾아내셨네요. 김도진은 피 묻은 손을 순순히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최 노인을 빤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사위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덜미를 노리는 굶주린 짐승의 것이었다. 취조실의 백색 광 아래에서 김도진의 자백은 시작되었다. 박지훈을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죽어 마땅해서 죽인 것만은 아니에요. 김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형사님, 개처럼 살아본 적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 삶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나를 사위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말 잘 듣고 힘 좋은 일꾼, 혹은 딸 자식 곁에 둔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로 여겼지. 강 형사는 박지훈의 시신을 왜 굳이 장인의 인삼밭에 묻었는지 물었다. 김도진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 늙은이에게 인삼밭은 목숨보다 소중한 성전이었으니까요.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평생을 일궈온 그 신성한 땅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시체로 오염시키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매일 아침 정성스레 물을 주고 흙을 만질 때마다 그 밑에서 썩어가는 박지훈의 시체 냄새를 맡길 바랐어요. 내가 겪은 그 모멸감의 악취를 똑같이 느껴보길 원했다고.
김도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취조실 안에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시신의 입에 흙을 쳐넣은 거요. 장인어른이 입만 열면 나를 짓밟던 그 흙으로 박지훈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박지훈의 혀를 자른 건 그놈이 내 처가살이를 비웃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 잘린 혀는 장인어른에게 보내는 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입 닥치고 내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김도진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장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예술 작품을 만들듯 시신을 매장한 것이다. 자백을 마친 김도진은 강 형사를 향해 몸을 숙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런데 형사님, 그거 아십니까? 내가 땅을 팔 때 박지훈 말고 다른 걸 본 것 같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은 검은색 비닐 뭉치 말입니다.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건은 이제 김도진의 살인을 넘어 인삼밭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어둠으로 치닫고 있었다. 빗속의 포효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날, 하늘은 다시 한번 저주처럼 검은 비구름을 개원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20년 전의 그날처럼 거칠었고 최 노인의 인삼밭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늘기 장화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늪처럼 변해 있었다. 김도진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박지훈을 묻었던 구덩이 앞에 섰다. 경찰들의 우비 위로 빗방울이 타격음처럼 쏟아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김도진의 창백한 얼굴이 기괴하게 늘어났다. 자, 피의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박지훈을 어떻게 끌고 왔고 어떻게 묻었는지. 강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산사태로 약해진 인삼밭 뒤편의 축대가 쿠르릉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경찰들이 대피하며 대열이 흐트러진 그 찰나의 순간을 김도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형사를 어깨로 강하게 밀쳐내고는 수갑을 찬 두 손을 움켜쥔 채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날렸다. 도망친다 잡아. 강 형사의 고함이 빗소리에 묻혔다. 김도진은 가시덤불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도 모른 채 숲을 질주했다. 평생 인삼밭을 지키며 누빈 산길이었다. 눈을 감고도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멈춰 선 곳은 산 너머가 아니었다. 숲의 가장 깊은 곳,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김도진은 누군가를 마주했다. 우비를 입고 삽을 든 채 서 있는 노인. 장인 초의 노인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이 버러지 같은 놈. 최 노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수갑 차린 손으로 얼굴의 빗물을 닦아내자 그의 눈에 서린 광기가 폭발했다. 아배우님, 아니, 영감탱이. 당신도 여기 뭘 묻으러 온 거야? 내가 아까 취조실에서 말했지. 땅을 팔 때 검은 비닐 뭉치를 봤다고. 당신이 20년 전에 묻은 그 비밀 말이야. 최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도진은 한 걸음씩 다가가며 포효했다. 박지훈은 시작일 뿐이었어. 당신이 거룩한 척하며 갖고 온 이 땅 밑이 얼마나 썩어빠진 시체들로 가득한지 내가 다 파헤쳐 줄게.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살인마잖아. 당신이 죽인 그 여자는 누구였지? 장모님이었나? 아니면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에 희생된 누군가였나? 초의 노인은 대답 대신 삽을 높이 쳐들었다. 늙은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와 기세였다. 삼날이
김도진의 어깨를 스치며 피가 솟구쳤다. 김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최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진흙탕 속에서 뒤엉켜 굴렀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자비도 없는 짐승들의 싸움이었다. 강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참혹했다. 김도진은 수갑 찬 손으로 최 노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최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김도진의 가슴팍을 향해 인삼을 캘 때 쓰는 날카로운 곡괭이를 겨누고 있었다. 멈춰, 둘 다 멈춰. 강 형사가 총을 하늘로 발사했다. 탕 하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었다. 두 남자의 광기는 그제야 멈추는 듯 했으나 김도진의 입께는 여전히 피 묻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사님, 늦었어. 이 땅은 이미 우리 모두를 집어삼켰거든. 김도진이 최 노인의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베오님, 지옥에서 같이 인삼이나 키웁시다. 무덤이 된 낙원 광기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비가 그쳤다. 강원도의 산자락 너머로 떠오른 새벽빛은 희망이 아닌 처참하게 파헤쳐진 대지의 민낯을 비추고 있었다. 최 노인의 인삼밭은 더 이상 신성한 신전이 아니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어지럽게 쳐진 그곳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시체 공시소로 변해 있었다. 강 형사는 밤샘 작업으로 핏발선 눈을 비비며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광경을 지켜봤다. 김도진이 체포 직전 내뱉었던 그 한마디 검은 비닐 뭉치를 봤다는 말은 단순한 미친 소리가 아니었다. 깡, 금속성 마찰음이 들리자 현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깊이 1.5m 지점, 박지훈이 묻혀있던 곳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낡고 사가버린 검은 비닐 더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20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하얗게 풍화된 인간의 유골이었다. 이게 초의 노인의 진짜 인삼농사였나? 강 형사가 읊조렸다. 유골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초의 노인과 함께 동업을 하다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던 한 남자였다. 최 노인은 그를 죽여밭 밑에 묻고 그의 지분과 땅을 차지해 지금의 인삼 낙원을 일구었던 것이다. 초의 노인이 그토록 인삼밭에 집착했던 이유, 사위 김도진을 개처럼 부리며 밭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묻힌 무덤 위에 금빛 인삼을 키워왔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온 썩은 진액을 먹고 자란 인삼은 이 마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김도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도 박지훈을 죽인 것보다 장인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다는 사실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듯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최 노인 역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갑을 찼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치매 증세를 보이며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노인의 눈동자는 오직 자신이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집착만이 서려 있었다. 한 달 뒤 인삼밭은 폐허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란 인삼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자란 귀신 삼이라며 침을 뱉고 지나갔다. 최 노인의 딸 초애화는 정신적 충격으로 마을을 떠났고 그 집안의 대는 완전히 끊어졌다.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그 밭을 찾았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해진 그 땅 위에서 그는 깨달았다. 김도진이 박지훈의 혀를 자르고 그 입에 흙을 채워 넣은 것은 어쩌면 이 땅 밑에서 억울하게 침묵해야 했던 모든 죽음들에 대한 잔혹한 대리선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간의 증오가 뿌린 씨앗은 결국 가장 참혹한 결실을 맺었다. 바람이 불자 폐허가 된 밭에서 비릿한 흙내음이 다시금 올라왔다.
대지는 여전히 배가 고픈 듯 남겨진 자들의 슬픔까지 집어삼키며 침묵하고 있었다.